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저희 교육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사실 우리 수업은 ESG 교육도 하지만 그 실천 활동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수업이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진행할 때. 그래서 저희가 많은 그 스타트업들과 같이 이런 실천 활동과 교육을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그 스타트업 중에 또 굉장히 그 우리 ESG 수업과 관련된 그럼 같이 하면 참 좋겠다 싶은 사장님을 한 분 오늘 초대했어요. 이 사장님이 계속해서 이 수업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사장님부터 먼저 여러분들한테 인사하시고 그다음에 그분이 개발한 아이템을 우리 수업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공유를 잠깐 중지하고요. 우리 그 사장님을 우리 사장님을 이제 제가 초대할게요. 그럽니다. 크레터즈의 이성근 대표님을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네, 경북 경산에서 리캡이라는 브랜드의 업사이클링 솔루션을 개발 중인 크레터즈의 대표 이선근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 제품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그 제품을 소개해드릴 수 있는 귀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 짧고 간단하게 저희의 소개 그리고 저희가 만드는 것 그리고 저희 제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쉬운 업사이클링 문화라는 목표 하에 모든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소형 업사이클링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브랜드 소개를 잠시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 공유해도 되겠습니까? 네네네. 공유 지금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화면이 보이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잘 보입니다. 아,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친근한 업사이클링 문화를 주도하고자 하는 리캡이라는 브랜드고요. 저희 여기서 캡은 플라스틱 병뚜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첫 번째 업사이클링 솔루션이 되는 거고요. 어, 그 플라스틱 제품들 많이 쓰시고 계시잖아요. 예, 그 플라스틱 제품은 다 동일합니다. 이렇게 알갱이 같은 플라스틱 소재를 녹여서 붙여서 제품으로 만드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크고 비싼 장비들 그리고 그 붕어빵 틀도 최소 500에서 수천만 원까지 호가하고 있고요. 그렇게 일반인들이 그리고 뭐 작은 소기업들이 좀 접근하기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몇 천만 원씩 드니까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 문화를 좀 더 쉽게 만들어 보고자 한 게 저희 리캡 브랜드고요. 잠시만요. 네, 저희가 병뚜껑, 세척 건조된 병뚜껑을 분쇄하게 되고요. 분쇄하면 오른쪽 그림처럼 자른 플라스틱 알갱이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 플라스틱 알갱이를 사출기라는 장비에 녹이고 붙여서 오른쪽에 보이는 이쁜 화분처럼 이렇게 바로 100%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분쇄기에 보이는 사진이 저희 제품 사진이에요. 분쇄하고 사출하는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품을 저희 탁상 위에 놓았을 때 이런 느낌일 거예요. 네, 정말 가볍고 작아서 개인 뭐 사무실이나 공방, 학교 이런 데서 교육용으로 쓰기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무게도 작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안전 그 기능들이 다 내장돼 있기 때문에 작동도 굉장히 쉽습니다. 원터치 자동 방식이고요. 네, 여기까지 간단히 보여드렸고요. 제가 간단한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희 장비로 분쇄하는 동영상인데요. 저 죄송하지만 화면 보이실까요? 한 번만. 네, 잘 보입니다. 네, 잘 보입니다. 네. 보이는 장비는 저희의 제품인 분쇄기고요. 병뚜껑을 분쇄하는 장면을 보여드릴 거예요. 네, 버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병뚜껑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갈려 나가게 돼요. 뚜껑을 열면 멈춰버려요. 안전 기능이 내장되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분쇄되면 작은 플레이크 형태가 되게 되고요. 이렇게 잘게 분쇄된 제품으로 어떤 걸 할 수 있냐라고 하면 소리가 좀 클 수 있습니다. 제가 소리를 좀 줄여볼게요. 네. 지금 보이시는 병에 들은 제품이 아까 갈린 병뚜껑 원료고요.
저희 병뚜껑마다 색이 다 있기 때문에 조금씩 섞으면 충분히 원하는 독특한 색을 낼 수 있어요. 보이시는 작은 알루미늄 토막이 저희의 금형이고요. 붕어빵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제품이 나왔고요. 어, 이 같은 색상 제품 만들 수가 없어요. 매번 배합을 똑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방금 보신 제품은 그 엘리베이터에서 저희가 직접 버튼을 터치하지 않도록 하는 키링 제품이었고요.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저희 작은 미니 화분 만드는 금형인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면 버튼을 좀 누르고 있는데 저희 구형 버전이라서 그렇고요. 저희 새 버전은 버튼 한 번만 클릭하면 정해진 시간만큼 눌러주는 기능을 탑재해서 나올 거예요. 실제 뭐 생수병 이런 병뚜껑들인데 뭐 색이 굉장히 이쁘게 잘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제품으로 100% 병뚜껑을 재활용하면서 이런 좀 기능성 있는 뭐 키링 같은 제품들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그 와이어 잘 도망가잖아요. 그 와이어 고정할 수 있는 그런 클립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아까 보신 그 미니컵 화분 이런 제품들, 뭐 더 다양한 제품들을 더 많이 지금 진행할 예정인데 이제 막 재활용 제품들을 구현하는 거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많은 소개드릴 수 있는 제품들이 준비가 되면 뭐 다양한 환경 전시회에서 저희 제품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차년에는 좀 투자도 모집하고 해서 정식적으로 양산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성근이었습니다. 예, 사장님 오늘 사장님 회사 제품 소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사장님 요 제품을 처음 봤을 때 이 플라스틱 재활용 수업에 한번 실습으로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같이 공부하시는 ESG 공부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공유를 중지해 주시고요. 예,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수많은 스타트업들과 콜라보를 할 거다. 다른 스타트업과 콜라보를 할 거다. 이런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했고요. 자, 아직도 좀 선생님들이 좀 덜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저 공유한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저희 그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그 AI 자기주도 학습 지도사를 좀 해달라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에서 한번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수업을 로컬에서 올려놓겠습니다. 그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저희 그 5번의 온라인 수업은 그것도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수업 일정, 수업 일정 이렇게 오프라인 수업이 한번 지금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언제 할 건지 상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AI 메타버스 교육연구소라는 제가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단톡방에다가 링크를 보내드릴 건데요. AI 메타버스 교육연구소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이 카페에다가 저희가 수업한 PPT하고 그 다음에 수업 동영상을 제가 편집해서 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 카페에서 다운받아서 복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그 아마 융카에서도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과제도 이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또 제가 점검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교육 과정을 잘 마치시면은 자격이 ESG 인공지능 ESG 교육 전문가 그리고 AI 창업 교육 지도사, 문제 해결 지도사죠. 그리고 이제 보너스로 AI 자기주도 학습. 자, 그러면은 제가 퀴즈쇼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퀴즈쇼를 하려면은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있어야 됩니다. 퀴즈쇼에 참여하시려면은 스마트폰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제가 퀴즈쇼를 공유를 해서 그리고 이 퀴즈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수업하시는데 활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퀴즈쇼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습이나 이런 걸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퀴즈 N, 사이트 이름이 퀴즈 N인데 퀴즈 N, 퀴즈 N 가입 안 하셨으면은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한 달은 무료입니다. 퀴즈 N에 보면은 왼편에는 마이쇼, 마이보드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 위에는 만들기, 찾아보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퀴즈 쇼를 만들어 놓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드도 만들어 놓은 게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저희 선생님들하고 공유를 하거든요. 복사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구태여 그 퀴즈 쇼를 직접 만들지 않더라도 이 퀴즈 쇼를 만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런 것을 공유를 해서 시간을 좀 줄여주는 그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ESG 교육 사전 테스트,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ESG에 대한 상식이 있는지 알아보는 사전 테스트 퀴즈 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으로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스마트폰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QR코드를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선생님들 소리 잘 들리세요? 1번 문제. 여러분들 문제는 화면을 보시고, 네, 답은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보시면 ESG에서 S가 같다는 것이거든요. 네, S는 사회적 책임. 네, 어떻게 17분인데 8명만 체크했네요. 자, 구절처 어느 분이세요? 구절처. 네, 정수 선생님. 네. 자, 다음 점수 2배짜리. 자, 올바른 팩트병 분리 배출 순서. 올바른 팩트병 분리 배출 순서. 네. 올바른 팩트병 분리 배출 순서는 뭘까요? 네, 자, 9분이 맞췄네요. 예, 되게 많이 맞춘 거예요. 예, 제가 볼게요. 예. 자, 안재경 선생님. 뭉치 누구예요? 뭉치. 향후 100년 안에 멸종되는 네. 청개구리를 설명해 주시네. 자, 누적 ESG 협의는 누구예요? ESG 협의 채팅창에 좀 써주시면 됩니다. ESG 협의 감사합니다. 자, 다음. 자, 1톤의 플라스틱을 재가온하는 것은 약 몇 톤의 탄소를 제공합니까? 선생님은 지난번 이 문제 풀었죠? 예, 4명. 예. 1톤을 재활용하면 1톤의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면은 2톤의 탄소 배출 줄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재활용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누적 랭킹 한번 볼까요? 네. 수연 선생님, 김수연 선생님이 1등이네. 한재균 선생님, 홍이 누구예요? 홍이 채팅창에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째 문제. 개인 또는 조직이 활동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의미하는 문제를 잘 보십시오. 제가 퀴즈쇼를 한 이유는 재밌게 수업하기 위해서 하지만 퀴즈쇼를 통해서 뭔가 정보를 전달하려고 퀴즈쇼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단서 발자국이죠. 구절처. 유자는 누구예요? 채팅창에 좀 써주세요. 네. 자, 점수 2배짜리.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하겠다라는 아리백. 네, 맞습니다. 아리백. 자, 점수 2배짜리. 넷째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다음 중 넷째의 목표. 네. 자, 대기 중에 탄소의 농도를 0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배출하는 온실가스, 흡수하는 온실가스 양을 동일하게 맞추는 거. 네. 자, 1등 꿀렁 누구죠? 꿀렁 채팅창에 좀 써줍니다. 자,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변화 저감 한국에 있는 유엔기구 중에 유일하게 국가가 한국에 있습니다. 네. GCF 그린 클라이밋 펀드죠. 네.
자, 구조 랭킹 한번 볼까요? 어유 한재경 선생님, 구절초 선생님, 좋은 구절초를 누구라 그랬어요? 오우스 선생님 구절초인가? 자, 서양의 저택에서 집안일을 맡아보는 집사처럼 집안 투자가하고 자기본처럼 소비인 것이고 최선을 다해 운영해야 된다는 신동식이죠. 네, 스튜어드십 코드죠. 스튜어드십 코드. 스튜어드가 집사잖아, 집사. 네, 스튜어드십 코드라 그래요. 거기 저기 문제에 답이 있는데. 자, 한번 점수 2배짜리. 다음 설명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회사의 CEO로서 2020년 연례 사안을 통해 전 세계 CEO들에게 ESG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펜터 회장님일까요? 네, 레리 핑크, 블랙브락이죠. 블랙브락의 레리 핑크 회장. 네. 모든 제품이 재사용될 수 있도록 장려하며 폐기물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원칙을 뜻하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리사이클일까요? 풋사이클일까요? 제로 웨이스트일까요? 뭘까요? 네, 제로 웨이스트. 오, 이거 되게 많이 맞추시네. 네, 많이 틀린데. 자, 무전 랭킹 한번 볼까요? 5문제 남았는데 한재경, 구절초, 이선. 한재경, 구절초, 이선. 15년 전 15년 초보자는 그렇죠. 파리 기후 협약이죠. 이게 새로운 기후 협약이죠. 지금 우리는 전 세계는 파리 기후 협약에 하고 있는 거죠. 자, 13번째 문제. 2016년 30일까지 유엔 국제사회 공동 목표로서 국제사회가 지성하는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7가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것을 무엇이라 한가? 이것은 SDG라고 그러죠. SDG. 맞으셨네요. 자, 점수 2배짜리 뭐뭐뭐 거래 제도는 개인의 거래된 한 단명보다 적거나 많이 발송하도록 거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다. 시장 메커니즘으로 탄소 배출을 조정하겠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이건 뭐라 그럴까요? 예,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 자, 14문제 남았는데 한재경 구조 이게 랭킹이 안 바뀌네. 꿀렁 가는 자. 점수 2배짜리. 기업의 친환경적인 문제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환경에 도움되지만 또 되지 않는다. 뭐라 그럴까요? 항상 저는 문제에 답을 왜냐하면 이게 퀴즈 재밌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뭔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린워싱이라고 해요. 그린워싱.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자, 우리가 실천 활동을 할 때도 그린워싱. 다음. 역시 점수 2배짜리. 소비자가 친환경 소비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이상 기후에 좌절하고 친환경 활동이라는 노력이 꺾이는 현상을 뭐라 그러나요? 크리스라 그러나요? 그린 퍼티그라 그러나요? 마케팅이라 예, 그린 퍼티그가 피곤하다라는 영어죠, 그죠? 자, 그러면은 무전 랭킹 한번 볼까요? 무전 랭킹. 한재경, 구절초, 꿀렁. 바뀌었네 마지막에. 한재경 선생님, 한재경 선생님, 구절초 선생님이 조은수 선생님이라 그랬나요? 구절초, 예, 맞습니까? 조은수 선생님 구절초, 예. 꿀렁은 누구예요? 꿀렁. 채팅창에 좀 써주세요. 꿀렁. 예. 물론 김정혜 선생님이 김정혜 선생님, 예, 오케이. 예, 그러면 제가 김정혜 선생님 3분까지 1, 2, 3등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보시죠. 근데 이거는 저희가 따로 뭐 이렇게 택배로 보내는 것보다도 오프라인 수업할 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수업 언제 하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 상의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진짜 ESG 수업인 거야. 이 마이리틀팜이 이렇게 열려가 있고 완성이 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이런 풀 패키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우치 체험용 파우치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세 사람한테 드리는 것은 이 풀 패키지 분들의 풀 패키지다. 이런 설명에서 제가 보는 것 같습니다. 자, ESG 경영 여러분들 ESG 뭔지 대충 다 아시죠? 네?
그래서 E는 환경, S는 사회적 책임, G는 투명한 경영 또는 가버넌스 이렇게 하죠. 자, 이게 ESG 경영이라는 게 왜 나왔냐? 여러분들 제가 생각할 때 ESG 이미 다 다른 데서 수업을 들었었을 거예요. 근데 ESG 한번 이제 다시 설명드리자면은 ESG 경영은 이때까지 전통적인 경영은 이익이 얼마나 나나, 이 회사가 얼마나 매출이 크나 이런 재무적인 관점에서 좋은 기업, 나쁜 기업을 판단했는데 이제 그거 말고 그거에다 더해서 비재무적인 관점,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는 거지. 환경 보전, 사회적인 기업, 투명 경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겼다라는 거죠. 기업 가치, 기업을 평가하는 가치에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라는 거죠. 과거와 달리 이게 새로운 경영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영상에서 잘 설명드리겠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마지막에 투자라는 부분이 됐었는데요. 어쨌든 이 영상이 굉장히 ESG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설명을 해서 상당히 깔끔하게 잘 정리된 것 같아서 제가 활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ESG가 투자자들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ESG 요소를 고려해서 투자 결정을 냅니다. 좀 전 그 영상처럼. 그리고 이제 리스크 관리, 기업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또 소비자들도 ESG에 대해서 많은 이제 지금 새로운 소비자들은 고려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법적으로도 정부 규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도 기업이 ESG 경영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이 ESG 경영을 하지 못하면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있어요. 세부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도 영상에서 설명을 했었죠. 탄소 발자국, 환경에 대한 부분이죠. ESG 환경에 대한 부분. 아까 탄소 발자국 퀴즈에서도 나왔었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에너지 효율 이런 것들이 다 환경과 관련된 거죠. 에너지 소비를 등급이라든지 또 제로 에너지 빌딩이라든지 그리고 쓰레기나 폐기물 관리 다 이 환경에 해당되는 거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지금 요번에 정부 조직 개편에 보면은 환경부하고 에너지부를 합쳤어요. 환경부하고 에너지부를 합쳐서 환경 에너지부가 에너지 환경부가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동식물의 종의 다양성 이것들이 환경에 해당되고요. 공급망 관리 그래서 ESG 특히나 기후 분야에 있어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제출한다든지 탄소 배출권의 할당을 받은 기업들은 다 대기업들이에요. 하지만 대기업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 중견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들도 공급망 관리라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ESG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ESG가 단지 대기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런 뜻이고요. 자, 건강 및 안전, 이건 S에 해당되는 거죠. S, 중대재해법 같은 거 지금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중대재해법. 산업 현장에서 사람이 죽는 것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이제 ESG 중에 S의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아까도 나왔듯이 고객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지금 우리나라 통신사라든지 또 카드회사 이런 데서 뻥뻥 뚫리잖아요. 우리 그 개인 정보가 정말 그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과징금과 징벌적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징벌적 처벌을 해서 이게 지금 고객의 데이터가 함부로 이렇게 남한테 탈취돼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가버넌스, 그래서 뭐 투명, 경영, 감사위원회, 기업 윤리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가버넌스란 말이 상당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가버넌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기업 조직이나 국가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사결정과 관리가 운영되는 방식 이 말도 역시 어렵네요. 그래서 거버넌스에는 기업 지배 구조가 있고 어떤 식으로 기업이 운영되냐 그리고 리스크 관리 이런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가버넌스는 우리하고는 크게 이렇게 이제 뭐 없어요. 연결되는 부분이 없지만은 이제 요번에 한번 다루고는 이제 더 이상 다루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윤리경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가버넌스가 잘못되었을 때 윤리경영에는 꼭 이제 가버넌스만 있는 건 아닌데요. 기업들이 이걸 잘못했을 때 어떤 식의 그
뭐지? 피해가 왔나? 기업 자체에 어떤 식으로 나쁜 영향이 왔나? 여기에 이제 다 나쁜 건 아니고요. 풀무원, 남양유업, 존슨앤존슨, 아워홈, 무신사, 나이키, 폭스바겐 이런 회사들이 꼭 그리고 여기에 있는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도 어떤 가버넌스 또는 윤리 경영을 실패해서 굉장히 회사의 경영에 위기를 초래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 우리 ESG 과제 자면은 가버넌스를 잘못해서 또는 윤리 경영을 잘못해서 또는 잘해서 실패한 사례와 성공한 사례 하나씩 한 개 더 하셔도 됩니다. 각각 하나씩 달성하셔도 되고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서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제가 카페에다가 올릴게요. 과제에 대해서 자 채팅창에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이런 것도 뭐 다 아시죠? 17가지 목표. 그래서 유엔이 만든 그래서 SDG하고 ESG는 좀 상당히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SDG는 17가지 인류의 목표고 ESG는 그 목표를 실천하는 방안, 구체적인 방안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SDG 목표 13은 탄소 배출 감속이나 친환경 기술을 사용해라 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그럼 ESG는 기업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활용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실천 방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CS, 기업의 사회적 책임, ESG, 그리고 SDG 세 가지를 비교해 봤고요. 자, ESG 경영의 타임라인. 그래서 ESG라는 게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진 거는 2006년도에 2006년도 유엔에서 ESG를 투자 및 자산 운용에 고려한다라는 원칙을 발표했어요. 2006년이면은 지금 2025년이니까 20년이 채 안 된 개념이죠. 20년이 채 안 된 개념. 그리고 2017년 비교적 최근이죠. 한 8년 전이네요. TCFD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정보 공개. 그러니까 ESG 사회적 책임이나 뭐 G 가버넌스 중에서도 기후변화 기업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재무적으로 지금 준비가 돼 있나라는 거를 공개하라 라는 게 2017년도에 8년 전에. 그래서 ESG 중에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고 가버넌스도 중요하지만은 많은 투자자들이나 또는 이해관계자들이 보고 있는 부분은 바로 기후변화와 기업이 어느 정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준비되고 있는가. 그래서 ESG 중에 우리가 E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BRT 연례회의 2019년이에요. 2019년에 BRT 연례회의를 통해서 BRT 연례회의가 뭐냐면은 미국의 그 가장 영향력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의 CEO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죠. 2019년에 마치 프랑스 혁명선언문 비슷한 그런 선언을 했어요. 더 이상 이제 주주 이익의 극대화가 아니라 이전까지는 기업은 이윤을 많이 남겼어야 돼. 그리고 배당도 많이 하고 이게 바로 기업의 목표처럼 우리가 다 생각하고 공부를 했어요. 저도 경영학 석사과정을 다닐 때 그렇게 배웠는데 2019년도에 주주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선언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ESG 경영의 어떤 원년처럼 전 세계의 가장 리딩 기업들이 그런 선언을 하는 바람에 이제 대단히 중요한 선언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잠깐 공유를 중지하고 선생님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기업 경영의 이해관계자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는 이해관계자, 주주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경영자, 주주 말고. 마이크 켜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봐주세요. 경영자, 주주 말고 누가 있을까요? 지역사회. 그죠? 예전에는 이제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기업의 이해관계자, 자, 예전에는 주주만 기업 경영이 제일 큰 이해관계자. 나 투자자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업은 단지 투자자의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기업에 일하는 직원, 그리고 협력업체, 그리고 또 지역사회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소비자, 소비자도 가장 큰 이해관계자죠. 그래서 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이익, 만족 이런 것들을 이제 공동의 선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예전에는 돈만 많이 벌면 됐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해서 우리가 경영학에서 지속 가능한 경영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런데 기업 경영과 관련된 ESG는 이번 시간까지만 제가 얘기를 하고요. 우리는 ESG 중에 아까 UN에서 TCFD 공고가 나온 것처럼 우리는 기후변화 환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도만 ESG 다 다루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다시 공유를 해서 자, 그리고 이제 이 타임라인 중에 기후변화 환경 문제에 관해서 중요한 국제협약 쭉 있는데 이거 말고 더 많죠. 근데 제가 이제 정리를 딱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빨간 표시한 거 92년도 브라질 리우에서 유엔 기후 방지 협약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92년도. 여러분 세 가지 중에 이 리스트 중에 우리가 이제 꼭 알아야 되는 게 92년도 브라질 리우에서 했던 유엔 기후 방지 협약, UNFCCC. 여기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억제하자는 아이디어가 처음 나왔어요. 92년도. 92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 좀 더 넘었죠, 그죠? 30년. 예. 그리고 97년도 교토 어정서. 97년도의 교토 어정서에 따라서 92년도에는 온실가스를 이제 온실가스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니까 우리 온실가스를 좀 억제하자 이런 걸 얘기했다면은 97년도에는 온실가스를 얼마나 억제하자 그리고 우리 그 탄소 배출권 있잖아요. 탄소 배출권이라는 거래 시장 메커니즘으로 해서 탄소를 줄이고자 하는 그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게 교토의 교토 어정서 97년도.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는 새로운 기후협약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그게 바로 2015년 파리 기후협약이에요. 뭐 중요한 세 가지 말씀드리고요. 교토 어정서 파리 기후협약 비교한 거 이렇게 제가 빨간 표시로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개도국에 대한 지원 확대 그리고 선진국, 개도국, 가난한 나라 모두가 다 참여하는 그런 기후협약이 됐다. 뭐 이런 거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영상이 있는데 이거는 뭐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올려드릴까 보시고요. 자, 기후변화와 ESG 경영.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ESG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바로 환경 문제죠. 환경 문제. 기업의 경영 활동에 따라서 환경 타격가 일어나니까 기업의 경영 활동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이산화탄소도 많이 배출되고 또 더러운 폐유도 많이 배출되고 환경오염 물질도 많이 배출하고 이렇게 이제 기업의 경영 활동을 통해서 환경 타격가 되고 있는 거죠 주로.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업 경영 활동을 통해서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이제 방지하자. 이게 이제 ESG 경영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수업을 주로 이렇게 기후 변화, 환경과 관련해서 이제 다루게 된 겁니다. 네, 이런 거는 그냥 보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 내용을 잘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ESG 관련된 또 책자를 만들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책자를 만들 것인가 이걸 또 생각을 하시면서 수업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1.5도인가? 뭐 이런 거 괜찮죠. 왜 1.5도인가? 왜 1.5도? 그래서 여기 이유가 있어요. 2도가 할 때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1.5도 이내로 억제를 하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거 재밌게 제대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제가 어떤 기사에서 보고 왔는데요. 원래는 2050년 정도에 지구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폭염이 올 거라고 몇 년 전에 2050년에 이런 게 있을 거라고 했는데 웬걸 지금 올해 작년부터 유럽이 이렇게 46도 스페인 보세요. 47도, 프랑스 46도, 이태리 47도. 자, 이런 데서 살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들? 네. 이번 여름에 엄청 더웠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ESG 막 그러더라고요. ESG. 더 이상 이룰 일이 아니야. 네. 그래서 30년 앞당긴 게 지금 유럽의 폭염. 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터미널러지 ESG는 탄소 중립은 뭐고 넷제로는 뭐냐? 넷제로가 탄소 중립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넷제로는 탄소 중립은 탄소 배출량을 0으로 하는 거지만 넷제로는 모든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맞추겠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우리는 뭉뚱그려서 탄소 배출권 하나로 얘기하지만 영어로 얘기하면 카본 크레딧하고 카본 얼라운스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카본 얼라운스는 배출할 수 있도록 나한테 어떤 기업이 할당된 양을 의미해요. 나 이만큼은 배출할 수 있어. 근데 카본 크레딧은 그 배출한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한 거야. 그래서 나는 남한테 팔 수 있는 크레딧이 생긴 거야.
더 많이 배출, 자기 할당량보다 초과 배출한 회사한테 탄소 크레딧을 팔 수 있는 크레딧이 생긴 거예요. 이게 돈인 거예요, 돈. 가장 대표적으로 탄소 크레딧에서 돈 잘 버는 회사는 어딘가요? 예? 선생님들 마이크 켜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탄소 크레딧으로 제일 유명한 회사. 응? 최미선 선생님. 탄소 크레딧으로 제일 유명한 회사. 탄소 크레딧 돈 제일 잘 버는 회사. 어디죠? 테슬라. 아, 맞아요. 테슬라. 역시 테슬라. 테슬라는 차 팔아 버는 돈보다 이 탄소 크레딧을 버는 돈이 더 많아. 근데 이제 요번에 트럼프가 깡패처럼 그거 많이 줄이겠다는 바람에 틀어졌어요.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자, 그 탄소 국경세 뭔지 아시죠? EU에서 내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부과한, 원래는 올해부터 하려고 했는데 한 해 늦췄어요. 네, 한 해 늦춰서 2026년부터. 그래서 EU보다 탄소 더 많이 배출하는 국가에서 그 수입하는 데는 탄소 국경세를 추가로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EU 기준에 맞춰서 탄소 배출을 조절해야겠죠. 전 세계 국가별로 이 탄소 할당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얼마 줄이겠다라, 우리나라 할당량이 있어. 2030년에 얼마 줄이겠다. 자, 이거를 줄여야지, 우리 할당량을 채워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모든 제품들에 대해서 탄소 국경세가 부과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이거 이 제도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영상을 붙여놨는데 어차피 제가 PPT 자료 드릴 테니까 그때 보시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ESG가 또 기업들이 ESG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MZ 세대의 등장, 이 주제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Z 세대는 2086년 뭐 이렇게 오랫동안 같은 세대를 지나는 이상하다. M세대하고 Z세대가 분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밀레니엄 세대하고 Z세대가 합쳐진 게 MZ세대죠. MZ세대가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1,700만 명, 전체 인구의 34%인데 경제활동 인구 기준으로는 절반 정도 되고요. 대기업 직원 가운데는 60%, 스타트업 직원 가운데는 80%가 MZ세대들. 그래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소비계층이다. 그래서 이 MZ세대는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했고, 그 다음에 사회관계망 서비스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 취향 소비를 적극, 그러니까 이 부모 세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MZ세대 가치 소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가심비라든지 위닝아웃, 돈줄, 플렉스, 바이콧, 여러분들 이 내용 다 아시죠? 가심비 뭐야? 가격보다 마음의 만족을 추구하는 행위가 가격보다 마음의 만족. 내가 우리 만남 기념 100일 기념으로 신라호텔 뷔페 시원하게 싸주는 거지. 자, 그건 뭐죠?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비싼 음식을 사줘서 나를 이렇게 존중하는구나. 우리 만남을 이렇게 존중하는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무조건 예전에는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만 따졌지만 이제는 쓸 때는 쓴다. 가심비. 미닝아웃. 미닝아웃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커밍아웃처럼 자신의 시타이저 신념을 표출시키는 소리들. 돈줄 아시죠? 돈줄. 돈줄을 내다. 플렉스. 돈 자랑하다. 바이콧. 오히려 사주는 거죠. 돈줄 비슷한 건데 돈줄 쪽에 제일 유명한 스토리가 어떤 치킨집 사장님이 그 배고픈 형제한테 치킨을 그냥 줬어. 그랬더니 이 속에 소문이 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울산인가 여기 시골인데 이렇게 이제 이 집에다가 치킨을 주문하는 거, 자기들이 먹지도 않으면서 딴 데 주라 그러면서 이런 게 있었고요. 또 그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돈줄이라는 이런 연예 프로그램이 생겼죠. 예. 그래서 MZ세대는 이제 친환경 실전 및 소비 트렌드가 88%. 자, 나는 가치 소비자다. 80%. 그리고 ESG 중에 관심 있는 분야는 65%가 환경, 30% 정도가 사회적. 사회는 이제 여성 평등 이런 것 때문에, 안전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65%, 30%, 95%. 지배 구조에 대해서는 사실 특별히 이렇게 관심이 없어.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이제 2020 매년 소비자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소비 트렌드 키워드. 근데 이게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이게 사실 1번이라 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다면 이런 거 아니에요. 아보하, 올해에서 제일 유명한 게 아보하죠. 아보하.
nothing out of the ordinary. 내가 그냥 매일매일 평범한 하루 살겠다. 이게 이제 소소한 행복 이런 걸 추구한다. 이게 2025년 소비 트렌드인데 2025년 소비 트렌드에서도 보면은 기후 감수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후 감수성. 기후 감수성 뭐야? 기후 위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ESG 쪽으로 특히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커져가고 있죠.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 번 얘기 드렸습니다만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처럼 그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가 ESG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교육, 컨설팅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제가 그린 멘토즈라고 이렇게 이름 붙였다. 그린 멘토즈의 활동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특히나 기업이나 개인의 ESG 컨텐츠 제작, 홍보, 교육뿐만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실천 활동, 두 번째는 실천 활동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업에서 요즘 ESG 소비자 참여형 마케팅을 많이 합니다. ESG 중에 많이 하죠. 이거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까 나온 그 개념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실제로는 친환경적인 게 아니야. 친환경적인 게 아닌데 거꾸로 친환경 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짜로 하는 게 바로 그린워싱이에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공부를 해서 이런 그린워싱 찾아내고 하는 것도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그린 퍼티그, 오른쪽에 그린 퍼티그 나와 있는데 이 그린 퍼티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결국 내 하나야 뭐 이렇게 플라스틱 막 쓰고 말이지 내 하나야 뭐 이렇게 그럼 그거는 결국은 개선이 될 수 없죠. 자,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사단법인을 이제 올해 내로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단지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 실천 활동 중에 여러분들 저는 이번에 정부 조직 개편안에서 에너지하고 환경부가 합쳐진 거에 대해서 제가 나가는 방향이 맞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자, 그래서 탄소 중감 실천 활동 그리고 이제 자발적 탄소 배출권 또는 외부 감축 사업, 외부 감축 사업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자세하게. 자, 그리고 투자자와 이제 ESG 아까 문제 나왔던 스튜어드십 코드. 스튜어드는 뭐지? 집사. 여자 집사가 뭐예요? 스튜어디스. 스튜어드는 남자 집사. 그래서 항공기에서도 남자 저기 일하시는 분을 스튜어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스튜어드십 코드는 뭐냐? 서양의 집사처럼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투자한다. 그래서 여기서의 책임감 중에 많은 부분이 ESG랑 연결이 됩니다. 기업의 윤리적인 부분 그리고 또 환경 규제에 대해서 기업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나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스튜어드십 코드와 ESG, 블랙락, 그리고 뭐 노르웨이 뱅크가 어마무시 노르웨이가 그 석유가 나오잖아요 북해에서. 그래서 이 노르웨이 뱅크가 자산이 엄청나요. 그래서 이런 그 국가 투자 기관에서 이제 환경 파괴를 하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3대 연기금이 책임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요. 책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ESG 특히나 그 중에서도 ESG 통합 스크린을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기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뭐 수출입에 대한 규제도 있고 투자자들도 이제 돈을 빼겠다라는 거죠. ESG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 그 다음 페이지 있습니다. 투자기관 중에서도 블랙락 이 CEO가 2020년에 모든 투자 회사의 그 대표자들한테 편지를 쓰죠. 자, 앞으로 ESG 투자의 최우선 순위를 해서 2050년까지 넷제로 사업 계획을 공개하지 않으면은 돈 빼겠다. 메리 핑크 회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또 기후 위기는 투자 기회다. 투자 위기다. 근데 투자 기회일 수도 있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 기회를 잘 잡아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볼까요? 사람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사람인가. 블랙락이 그러거나 말거나 뭐 내가 뭔 상관 있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블랙락은 코스피 시가총액 100대 기업 중에 82곳에서 57곳에서 2대 또는 3대 주주고 대주주 2대 3대 주주야. 그 다음에 4대 주주고 25곳이야. 그래서 만약에 블랙락에서 ESG 열심히 안 한다고 해가지고 돈을 빼잖아요.
그럼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자, ESG 관련해서 국내 규제. 그래서 원래는 올해부터 자산 2조 이상 되는 대기업 및 상장 기업은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한 해 늦췄어요. 그리고 EU도 탄소 국경세를 한 해 늦췄어요. 네. 그리고 또 트럼프도 그 대통령 되자마자 기후 협약에서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했죠. 되자마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미국의 글로벌 대기업들이 2019년도에 야, 뭐 ESG 열심히 하자 그래 놓고는 최근에는 ESG 관련 임원들을 다 자르고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단편적인 사실들을 보고 야, 이제 ESG는 끝났구나. ESG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한때 저는 진짜 우리나라가 냄비다. 정말 우리는 유행에 너무너무 민감하다. 한때 챗 GPT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가장 중요한 그 키워드가 ESG였어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도 안 날 거야. 그런데 뭐 ESG가 뭐 엄청나게 대단한 거로 막 알지도 못하면서 ESG. 그리고 어떤 머리 좋은 사람은 챗 GPT 나오자마자 챗 GPT로 ESG 경영 안정 보고 쓴다고 몇백만 원짜리 강좌 만들어가지고 막 팔아먹었어요. 사람들이 그거 들어야 되나 막. 야, 인공지능으로 ESG 경영 보고 쓸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막 들었어요. 왜 들었냐? ESG 담당자들 있잖아요. 기업체 ESG 담당자들은 몇백만 원이라도 든 거야. 그런데 사실은 ESG 경영 보고서를 인공지능으로 써서 누가 그거를 채택을 하겠어요. 그 사람 진짜 나 머리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게 여러분들 재무제표 누가 씁니까? 재무제표 기업체에서 준비하면은 회계사들이 딱 이렇게 감사해가지고요. 도장 꽉 찍어줘야 이렇게 릴리즈할 수 있어요. ESG 경영 보고서도 그 기업체 직원들하고 외부의 전문가들이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주 그 전문가 그쪽에 있어 어떤 그런 평가기관 이런 데서 도장을 꽉 찍어줘야 그게 바로 공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ESG 그 지속가능 경영 보고 쓴다라는 거는 뭐 문구 정도 쓸 수 있겠지. 초안 정도 쓰고 뭐 어쩌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그거는 전문가의 아주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영역이고 우리는 일반적인 영역에서 이제 우리가 탄소 절감 이런 쪽 부분으로 우리는 집중을 할 거다 이런 걸 설명드립니다. 지속가능 경영서 보고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한다. 여기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게 대부분은 GRI 스탠다드를 쓰는데 TCFD 공부한 이게 왜 이게 하냐? 기후 변화와 관련돼서 재무 정보를 공개할 기후 변화 콕 찍어서 TCFD 공부. 그래서 여기 지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아실 필요 없어요. 아실 필요 없고 TCFD 경고한 어떤 거다. 인데 아실 필요 없습니다. 아실 필요 없고 TCFD 경고안이 뭐다라는 거 정도만 아시면 돼요. 경영 보고서 공부한 일정, 부터 2조 이상. 네. 자, 우리나라에서 상장 기업뿐만 아니라 자산이 얼마 이상인 회사들은 회계 감사를 자산이 100억인가? 예. 회계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걸로 회계사들이 다 먹고 사는 거예요. 큰 회계사들은 그걸로 먹고 사는데,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은 이렇게 대기업이 하면은 밑에 기업들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ESG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전문가 집단이 새로운 일자리 또 사업 기회가 창출된다. ESG는 기업체 입장에서는 하나의 부담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어떤 전문가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회 창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스코프 1, 2, 3 여러분들 ESG에서 스코프 1, 2, 3가 많이 쓰죠.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회사 대기업 그리고 그다음 협력업체 그리고 일반인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그래서 스코프 이제 관련 기업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스코프 1, 2, 3 때문에 이제 어떤 ESG가 대기업만의 것이 아니고 또 할당업체만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까지 영향을 미친다.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ESG와 AI 리스크. 자, 우리 이제 오늘 우리 수업의 전체적인 주제예요. 자, AI는 ESG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냐, AI는 ESG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첫째, AI는
이 데이터를 학습하는데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씁니다.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미국에서 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짓잖아요. 기존의 발전소로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이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최근에 SK가 아마존이랑 같이 울산에 데이터 센터 짓겠다 그랬잖아요. 제일 첫 번째 고려 요소가 바로 전기가 충분하냐예요. 삼성이 구미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그랬어요. 구미가 최근에 화력발전소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구미가 물이랑 낙동강 물과 전기가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삼성이 데이터 센터를 구미에 짓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AI는 전기를 엄청 먹어요. 학습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AI는 ESG 중에 특히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 자, 여기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자, AI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뉴욕과 샌프란시스코를 비행기로 300번 왕복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쓴다는 거죠. CO2, 탄소를 배출한다는 AI 모델을 만드는 사람 1인이 1년간 생활하는데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은 10일밖에 안 돼. 근데 AI 모델 훈련시키는 데는 626, 한 30배, 60배가 많은 거죠.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에너지뿐만 아니라 데이터 편향이라든지 프라이버시라든지 그다음에 뭐 또 AI가 잘못된 결과를 했을 때 책임 문제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보안 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회적인 분야에서도 AI는 굉장히 네거티브한 그런 영향을 미칩니다. ESG 중에 S에 있어서 적이죠. 하지만 또 AI가 긍정적인 영향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환경 모니터링이라든지 기후변화 예측에도 사용되고 질병이나 이런 뭐 의료 서비스 개선하는 데 사용되고 그리고 사고나 또 예방에도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이렇게 교육에도 활용될 수 있고 그래서 AI가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다 같이 갖고 있다. 그런데 최근의 경향은 ESG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AI를 활용한다 이런 거죠. 지속가능 전문가의 70% 정도가 AI를 공급망 관리, ESG 통해서 기후 위기를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ESG에서 AI를 사용한 영역에 기후 예측과 모델링, 에너지 서비스 모니터링, 에너지 효율 향상, 배출 감소 관리 규정과 환경 규정 준수를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확인하는 데 AI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업의 주제는 뭐냐? AI 여러분들 AI 연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자, AI를 활용해서 결국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 우리 지구의 문제 지속 가능한 지속 가능할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AI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 그러면 AI를 가지고 뭐 생성형 개성을 만들고 이런 걸 떠나서 AI가 문제 해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전문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ESG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ESG 문제 해결 그리고 같은 보고서 쓰는데도 AI가 활용되고 투자자들의 투자 낙심과 투자 지침도 ESG로 한다. 결국은 우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ESG 문제 해결. 사실은 우리 수업은 ESG 교육이라기보다는 ESG 문제 해결이 우리 수업의 제목으로 더 맞습니다. 그래서 ESG 문제 해결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ESG가 뭔가 하는 것을 두 번의 수업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수업에서는 그러면은 많은 스타트업들이 어떤 식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ESG 문제를 해결하고 있나라는 것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수업에서는 문제 해결 방법론을 배우게 됩니다. 문제 해결 방법론 중에 가장 대표적인 디자인 띵킹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또 디자인 띵킹과 AI를 접목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하는가 또는 사업 계획서를 쓰는가라는 부분을 다섯 번째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수업만 ESG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ESG 그럼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ESG에 대해서 대응 활동을 하고 있나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용어를 제가 영상을 통해 설명드린 이유는 바로 오픈 이노베이션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사례가 바로 ESG 분야다. 그리고 또 임팩트 투자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임팩트 투자. 이것은 사회적인 영향을 중시하는 그런 투자.
임팩트 투자자 그러면은 쉽게 하면은 ESG 투자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개념들이 있고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제 국내 대기업들의 ESG 경영 사례 굉장히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ESG 하는데 아까 우리가 이제 글로벌 대기업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이런 데서 아이백을 하겠다 아니면은 탄소 중립을 하지 않으면은 탄소 중립하지 않으면은 현대사가 하자.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데서도 다 애플이나 테슬라 뭐 이런 글로벌 대기업이 납품을 하거든요. 협력업체야.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업체인지 몰라도 반도체가 됐든 뭐 디스플레이가 됐든 다 그 글로벌 대기업에 납품을 하죠. 협력업체지. 그런데 만약에 탄소 배출 제로 안 돼, 탄소 중립 안 된 제품은 안 받아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삼성전자에서도 모든 생산 과정에 있어서 탄소 배출 제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화석 연료를 떼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자력은 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않아요. 발이되게 포함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제 뭐 ESG 뭐 이제는 뭐 인공지능 때문에 우리 ESG 뭐 이거 뭐좀 시들해졌어. 이게 그렇죠. 이게 이제 다가오고 제각 다가오고 있고 실제로 기업가 특히 이제 이때까지 우리나라는 이게 완전히 솜방망이로 환경부나 이런 그 탄소 배출도에 이런 데서 기업체의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쭈쭈 해가지고 기업체들이 사실 투자를 별로 하지 않았어요. 야 지금 안 그래도 경영 환경이 어려운데 뭐 이런까지 어떻게 해? 안 됩니다. 해가지고 막 봐줬거든요. 이제 봐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 때문에 이제 점점 더 이제 ESG에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외부 감축 제도 같은 이런 제도를 굉장히 장려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ESG 대기업 경영 사례 중에 제가 이제 하나 또 알려주고 싶은 게 공유하고 싶은 얘기가 해양 생태계 보전. 포스코는 해양 생태계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양 생태계가 탄소를 엄청나게 상쇄시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제가 갑자기 생각했다면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반도체 공장들이 굉장히 에너지도 많이 쓰고 또 폐수나 오염 물질, 환경 오염 물질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반도체 공장하고 디스플레이 공장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 폐수라든지 오염 배출 저감하기 이런 것도 굉장한 그런 이슈고 또 이것이 이 분야에 있어서 또 굉장한 그런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거. 분해 플라스틱, 플라스틱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 전 세계 환경 오염의 주범 중 하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개념들을 제가 설명하고 싶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른 조금 남은 시간에 해외 기업체들이 ESG 경영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나? 수업 뭔지 아시죠? 한번 뜯었던 거 다시 가는 거. 그래서 베스트바이 같은 데서는 리세일, 리퍼브, 오픈박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세분화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리세일, 중고거래 이런 거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파페치 세컨드 라이프. 파페치라는 게 온라인에서 굉장히 고급 브랜드, 고급 제품 파는 그런 플랫폼인데 파페치 세컨드 라이프라 해서 어떤 제품에 대한 크레딧을 준다 이런 거죠. 그리고 업사이클링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지만은 그렇죠? 네. 리사이클은 그냥 재활용하는 거죠. 업사이클은 생명을 넣어주는 거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그래서 해수막이 가방이 되고 가죽이 패션이 되고 페트병이 예술 작품이 되고 이런 것들이 업사이클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테고요. 그리고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업사이클 프로젝트를 통해서 폐운동화 2만 개로 해서 저는 최근에 업사이클 중에 가장 인상이 깊었던 업사이클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최근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월드컵 했잖아요. 카타르 월드컵에서 컨테이너를 가지고 월드컵 경기장을 2개를 지었어요. 카타르. 그리고 지을 때부터 이거는 경기 끝나면은 다 해체해가지고 재활용할 거야 라고 아주 공언을 하고 그 경기장 2개를 지었어요. 그런데 월드컵이 끝나자마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월드컵이 끝나자마자 터키에서 어마어마한 지진이 생겼어요. 그래서 터키에서
5만 명이 그때 죽었다. 5만 명. 상상이나 가보니까 5만 명이 죽었대요. 지진이 세서. 그래서 그 아수라장에 카타르 가깝잖아요, 터키에. 그래서 카타르에 몇 개 안 돼. 5만 명, 5만 명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굉장히 요긴하게 쓰인 거죠. 굉장히 요긴하게 그 컨테이너, 축구장을 만들었던 컨테이너가 터키 지진에서 구입했다. 자, 여기 이제 그 누가, 파타고니아, 프라이텍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프라이텍 들어보셨어요? 한재경 선생님 프라이텍 들어보셨어요? 우리 이수경 선생님 프라이텍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요 영상 보시면은 이제 이 프라이텍이라든지 누가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제가 또 영상 붙여서 보내드릴 테니까 보시기 바래요. 여기서 제가 파타고니아라든지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이게 업사이클링 하는데 제일 핵심은 뭐냐? 디자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업사이클링의 핵심은 디자인이다. 완전히 엄청나게 고급스럽게 재창조를 하면은 폐품으로 만든 것도 엄청나게 비싸게 활용되어질 수 있구나. 디자인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상당히 재밌으니까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자, 그리고 플라스틱은 탄소 덩어리. 잠깐만요. 여러분들, 제가 사실은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용의 ESG 수업, 거기에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플라스틱 재활용. 플라스틱은 만드는 과정, 또 처리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플라스틱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한 10몇 프로를 차지한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적게 쓰고 여러분들 배달 음식, 플라스틱 적게 쓰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배달 음식 안 해놓은 음식 배달 안 시키는 거예요. 안 시키는 거. 그게 실천이에요. ESG 실천. 그래서 그리고 플라스틱을 어디에다 가장 많이 쓰느냐? 봤어요. 명네. 플라스틱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느냐? 생활에서 플라스틱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생수병이에요. 생수병. 그래서 아까 생수병 가져와서 분쇄하는 그런 거에 내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생수병이 일상생활의 플라스틱 사용의 절반이래.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텀블러 갖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적게 쓰고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아까 저 퀴즈쇼에 나왔죠. 플라스틱 1톤을 재활용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2톤, 2배가 줄어든다. 여러 가지 기업들이 플라스틱 재활용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재활용 촉진법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플라스틱 텍스트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주로 뷰티 업체들이 다양한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모레가 소셜 환경 분야의 소셜 벤처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영상인데요. 이거 뭐 보진 않고 자 이거 좀 가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그래서 아모레는 그래도 우리나라 이제 뷰티 분야의 대기업이다 보니까 이거는 사회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오픈 이노베이션들이에요. 스타트업들의 이런 아이디어나 기술을 활용을 해서 자기들이 채택을 해가지고 친환경적인 목표도 달성하고 또 소비자들에 대한 그런 이미지도 제고하고 그것들이 바로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ESG 첫 시간 ESG에 대한 개념들을 빠르게 정리해 봤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ESG 중에서도 탄소 배출권 그리고 뭐 내부 감축 사업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있다면은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한번 AI를 활용해서 그러면은 어떤 기업들이 어떤 스타트업들이 어떤 식으로 이런 ESG 문제,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수업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카페에 링크, 제가 채팅창 그리고 또 단톡방에 올려놨습니다. 카페에 가입하시면은 다 진행하도록 하고 내일 오전에라도 파워포인트 제공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오프라인 수업에 대해서도 단톡방을 통해서 가능한 날짜를 좀 미리 잡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늦은 시간까지 피곤하신데 열심히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이.